그러니까 시진핑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금을 열심히 모았는데 국채 팔아가지고 모았는데 그 금이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제3의 달러를 쓰셨죠.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금 가격을 재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월가에서 너네들 갖다 판 거 다 다시 집어넣어놔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뭐 수면 위에서 노출시킬지 그냥 내부적으로 합의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래나 저래나 압박만 하고 금 매집을 안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일부라도 뭐 채워 넣으라든지 뭔가 그런 금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요? 뭐 물밑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전략은 그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의 수정안을 자기네들이 일단 원하는 안건을 끄집어 들이는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한 게 뭐냐면은 아직 그게 수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네. 전수 조사를 하지 말고 샘플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없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건 인정한 거죠 이미. 네.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동안 금의 시장이 움직였던 걸 보면은 네. 지금 포트노스 금고에 금이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 랜덤 샘플을 채출해서 그 샘플 조사만으로 끝내자. 네. 그러니까 일을 키우지 말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을 그냥 조용조용히 끝내자라는 거고. 만약에 근데 트럼프가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줘서 뭐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고 이판사판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라고 하면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열어봐야 되잖아요. 네. 열어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트노스 금고에 금이 없어라는 게 전 세계 매스컴에 갑자기 대서특필됐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선 뭐 당연히 금 시장은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선물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요. 현물이 막 엄청나게 없으니까. 튀고, 네, 현물이 튀고 막 선물은 좀 확 빠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종이금이 거기까지는 제가 쓰잘데기 없는 거고 현물이 그쵸. 없다. 왜냐면은 이거 보통 이제 은 가격 확 폭락하고 하는 건 선물이 빠지는 거지 현물들은 안 빠지고 막 버티거든요. 이게 갭이 커질 수도 있는 엄청 거거든요. 커지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 쇼크가 올 거예요. 네. 8,000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딘간 있겠지만 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8,000톤의 금이 사라졌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대로라면은 공급 쇼크가 오겠죠. 공급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가격은 현물금은 올라가겠죠. 공급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 튈 거고 그러면 금의 재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지라고 하면은 금의 가격을 시가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이 요인도 시장에서는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겠네. 왜냐하면 네. 미국 정부가 시가대로 금 가격을 반영하면 높아지는 게 좋으니까 올라갈 거고 그리고 달러를 지금 그 가격을 평가 절하하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금의 가격을 평가 절상하는 거니까 금의 가격은 어쨌거나 지금 그 실사하면서부터 금의 재평가 그 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쇼크나 실제로 공급 쇼크가 와서 그리고 또 실제로 금의 재평가를 실제로 했었던 1934년 그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도 금의 재평가 과정에서 금의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리고 닉슨 쇼크는 금의 가격을 재평가하는 건 아니었지만 닉슨 쇼크 때도 사실은 그 달러를 평가 절하함으로써 금의 가격이 닉슨 쇼크 이후 10년 동안 25배가 올랐거든요. 미국 정부가 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금의 가격이 폭등하는 요인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금을 지금 왜 재평가해? 그래서 금을 재평가해서 부채를 갚고 이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고 그래.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탄다라는 요것만 놓고 보면은 준비금이라는 지위를 비트코인한테 일부 양도해 주는 거니까 금의 가격은 이 요인만 놓고 보면 떨어지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 요인이 지배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재평가에서 1,000억 달러 정도만 그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 나머지 90%는 지금 국채를 갚기 위해서 계속 금의 가격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는. 그러니까 금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미국한테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 뭐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장부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없는데. 아니, 장부상은 있는데 뭐 이제 실물이 없는 실물은 거죠. 없는 건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빠르신 이제 그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금 가격 올리면은 중국 좋은데 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제 맞아요. 대표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케빈 어시를 왜 트럼프가 지명했나를 보면 이게 이제 또 나오는데 케빈 어시 신임 지명자가 5월 달에 취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케빈 어시의 연준 간에 재무부 연준 간에 뉴 연준 재무부 그러니까 신 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걸
합의하기로 지금 네. 구두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명분은 그게 그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얘기는 재무부 연준 협약이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1951년에 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게 맺어졌는데 그게 왜 맺어진 거냐면은 연준의 독립성,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그럼 신재무부 연준 협약도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연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자는 법안이죠. 네. 네, 그러면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면 재무부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지금 급제평가하고 이런 거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 캐비너스가 막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 신재무부 연준 협약을 캐비너스하고 스코페센트가 지금 콩짝콩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캐비너스가 얘기하는 신재무부 연준 협약의 연준의 중립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을 통한 시장 그 유동성 확대 축소 이 기능을 재무부한테 넘겨주고 연준은 금리만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펴겠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그 연준한테 금리를 높여라 낮춰라도 하지 말고 또 돈을 풀어라 쪼여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 풀어라 쪼여라 하는 거는 니네가 기능을 가져가서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금리만 가지고 통화정책을 펼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한테는 불리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명분은 이제 그 우리가 양적 완화와 양적 축소의 기능을 하라는 얘기를 재무부가 하지 마라. 왜냐면은 연준이라는 기구가 양적 완화를 한 거는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거든요. 금리만 가지고 사실은 통화정책을 펼쳤었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금리조차도 재무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제 연준의 중립성이 훼손되니까 그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1951년에 우리가 한국전쟁까지는 재무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금리를 니네 준 가이드라인대로 했는데 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물가상승 압박이 생겨서 이제 우리 물가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재무부 연준 협정이라는 거는 재무부가 이제 가이드라인 따위를 주지 마 우리한테. 그래서 그 연준의 중립성을 이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연준의 중립성이 언제 훼손이 됐냐면은 금융위기 때 갑자기 재무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논리로 야 연준 니네가 돈 찍어가지고 빨리 시중에 풀어 헬리콥터로 뿌려 이러니까 연준이 갑자기 9조 달러에 달하는 그 자산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사들인 게 한 5조 달러인데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산 MBS하고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예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 기능이 어떤 그 미국이라는 경제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 자산 매입을 특히나 부동산 유동화 증권을 우리가 사들이는 거는 특정 산업을 살리는 건데 이거 연준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 명분은 이거예요. 근데 재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이제는 그 양적 완화하고 양적 긴축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고 연준은 우리가 빠질게라고 하니까 지금 스코페센트가 하려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야, 니네는 화폐 발행권이 있으니까 화폐를 찍어서 뿌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니네가 양적 완화하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신연준 재무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은 빠지겠다 연준이 빠지겠다 저기 캐비너스가 우리는 연준의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겠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스코페센트가 좋은데 우리 돈이 없어. 니네는 기계로 인쇄기에다가 화폐 찍으면 되는데 우리는 인쇄기가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돈을 찍어줄게. 어떻게 찍어줄 건데? 그랬더니 금 재평가를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지금 110억 달러잖아 금이. 근데 이거 저기 네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봐. 시가 지금 5천 달러인데 5천 달러 이상으로 네가 불러. 1조 달러가 10조 달러가 네가 부르는 대로 써줄게.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5천 달러인데 10,000달러를 불렀어요. 그 2조 달러가 돼요. 그 재평가. 금 가격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정부가 그 과거에도 그랬고. 정하는 가격은 시가하고 꼭 연동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가에 가까워질수록 그거를 시장이 납득하거나 이제 어떤 충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법적으로만 보면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냥 시가는 5천 달러인데 10,000달러, 20,000달러, 100,000달러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캐비너스는 재무부 장관 스코페센트한테 네가 원하는 금액 부르면 내가 그냥 그대로 찍어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가하고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그냥 실제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10,000달러 불렀어요, 재무장관이. 그럼 10,000달러로 하면 2조 달러거든요, 지금 연준에 금고에 있는 금이. 네. 2조 달러 찍어서 재무부 계좌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그냥 우리 끝내자 이제 이건 거래 정산하자. 끝내자. 이거 정산 끝내자. 그러면은 니네 임기 내에는 이거 가지고 니네가 그 부치고 알아서 해. 그러면은 재무장관이 2조 달러 받아서 그거를 일단 국채를 사야 돼요. 그 신재무부 연준 협약상으로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미국의 부채를 이제 줄일 거야라는 그 디테일한 방법에서 여기서는 이제 워스하고 베센트하고 약간 기싸움을 해요 지금. 뭐냐면은 베센트는 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냥 계좌에 그냥 그대로 현금을 싸줘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센트는 실제로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이제 시중에 돈을 풀겠죠. 네. 근데 지금 워스는 야 내가 그러면 좀 모양새 빠지잖아. 내가 지금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주고 나면은 야 나는 아무런 철학이 없는 그냥 말만 그럴듯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2조 달러가 찍히면은 네 계좌에 안 쏴주고 내가 이거 회계 그냥 처리할게. 내가 2조 달러 찍어낸 돈으로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채 그 6조 달러인데 그 4조 달러로 줄일게. 그러면은 국채 줄은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죠. 그냥 네. 2조 달러 찍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채 줄여버리는 거예요. 부채 비율만 좀 그러니까 워스가 얘기하는 거는 야 그냥 우리 회계적으로 처리하자. 그게 가장 깔끔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돈 풀어가지고 지금 경기 살리고 막 표 얻어야 되는데 큰 그거 의미가 하면 없죠. 의미가 없어. 네. 우리가 그 야 선거 치러야 되는데 너는 그냥 연준 의장이니까 점잖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선거 치러야 돼. 너 정치를 모르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둘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2조 달러가 생겨서 국채를 줄일 거다. 그럼 네. 그 중에 이제 5%가 되죠. 1,000억 달러니까. 1,000억 달러는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연준의 만약에 그 계좌에 싸줄 때 어떤 계좌로 싸주는 거냐면 지금 TJ라고 해서 이제 그 일반 계정에다가 싸주잖아요. 이 계정에 있는 돈을 재무부가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마음대로 쓰려면 어떤 계좌에 싸줘야 되냐면 특별 계좌에 싸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레이트 뭐 세이프티 뭐 계좌라고 해서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ESA라는 계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루즈벨트가 금준비법 1934년 대공황 때 이제 금 재평가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계좌예요. 이 계좌에다가 연준이 돈을 쏴주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백악관의 목표는 연준이 돈을 찍어서 이 환율 안정기금에 돈을 쏴주는 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환율 안정기금의 그 간판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게 환율 안정기금이었는데 이거를 비트코인 전략 준비 계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계좌를 쏴주면 우리가 비트코인 비축도 하고 뭐 돈 풀어서 이제 국채도 좀 사들이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중국금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미국이 전 세계 금이 어디서 거래가 되는지 아세요? 런던. 런던. 네. 또 그다음에 상하이도 한다고. 상하이. 네. 또요. 뉴욕에서도 네. 하고요. 뉴욕, 런던, 상하이가 주요 거래소예요. 아 그러네요. 네, 주요 거래소예요. 근데 만약에 뉴욕하고 런던에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나온 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상하이에서만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네. 중국에서만.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국제 거래가 돼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 이제 바탕으로 위안화가 국제 거래가 되는 건데 뉴욕하고 런던에서 갑자기 우리는 어떻게 믿어? 얼마 전에 2023년에 중국 금 플랫폼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24조 원이 날라갔거든요. 그 중국 애들은 걔네들은 가짜 달걀을 만들어. 뭐 텅스텐을 섞는다나 네. 뭐 그래서 불이 이제 섞고 뭐 텅스텐을 아주 섞고. 어렵다고. 네, 네. 그거 가짜 금인지 진짜 금인지 아무도 몰라. 그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거래를 해? 그래서 네. 지금 금거래소는 런던하고 뉴욕은 거의 한솥밥이에요. 신재무부 연준 협약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금 계급화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금 계급화. 그러니까 뉴욕 거래소와 런던 거래소에서 인증한 마크가 찍힌 그 품질 마크, Q 마크가 찍힌 정품만 우리가 헤어컷 없이 100% 가치를 인정해주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거쳐서 금이 재련됐거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스위스에서 보통 금을 재련해서 그게 런던에서 유통이 되는데 스위스에서 금을 재련했더라도 그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에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굿 딜리버리라고 해서 원산지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품질 마크를 안 찍어줘요. 정품 마크를. 그럼 그 금은 거래를 못 해요. 그럼 국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상하이에서만 그냥 주구장창 사고 팔고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빈살만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상하이 금거래소 금으로 바꿔가요. 그거 팔 데가 없어요. 다시 상하이 가서 팔아야 돼. 그러게요. 그럼 상하이 가서 팔면 위안화로 판다는 얘기잖아요. 네,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려고 하는 거는 금을 바탕으로 위안화를 국제 거래를 만들겠고 그거를 특히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하는 석유 거래에서 근본 이자를 하겠다는 건데 빈살만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시 주석님.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 석유판 돈을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으로 바꿔갈게요. 그래서 막 바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야 니네 그거 바꿔봤자 너 빈살만한테 너 그거 바꿔봤자 뉴욕하고 런던에 못 팔아. 그러면은 미국 국채 못 사고 미국 투자 못해.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위안화를 바꿔야 되는데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달러로 바꿀 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되더라도 이게 달러로 바뀌어야 이제 이게 온오프가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미국이 야 내가 바보니 니네 그렇게 금 많이 모았는데 내가 금 재평가해서 금 가격을 끌어올리겠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게 케빈 러시가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금 계급화라고 해서 그러면 산지별로 지금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은 티어 1이에요. 네. 100%예요. 담보 비율. 근데 만약에 중국에 있는 금을 월가로 가져가서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티어 3예요. 그러면 월가에서 이거 티어 3면은 몇 퍼센트 헤어 것이야? 그러면 40% 헤어 것입니다. 그러면 60%만 쳐줘요, 담보로. 그러니까 금을 굳이 시가보다 40% 싸게 팔 바보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헤어컷을 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 연준 협의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정포마크 없는 금은 헤어컷을 한다. 그래서 그게 그 5월 1일 날 그 친재무부 연준 협약이 통과가 돼야 월가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금거래를 하는 건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이미 월가에 전달이 돼서 지금 뉴욕이나 런던에서 중국의 금을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포마크 없는 거 갖고 오면 우리가 뭐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금을 열심히 모았는데 국채 팔아가지고 모았는데 그 금이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뭐 물론 이제 국제사회에서 뭐 결정을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반발도 엄청 심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근데 그 미국이 자기네들의 패권을 지키는데 예를 들면은 그 상하이에서 금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일 텐데, 네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를 미국이 아랑곳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빈살만도 이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빈살만도 지금 금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금맥이 지금 발견됐고 그래서 금을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데 봤지 우리가 정품마크 안 찍어주면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된 금도 다 고철덩어리야 라는 거를 빈살만도 알았거든요. 미국의 금융망과 미국의 어떤 그 헤게모니가 어떤 건지를 이제 상대국들이 중국은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중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고 산술적으로만 봐도 15억 명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5천만 명보다는 거의 30배 20배 정도는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이디어로만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일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해내도 아직은 모든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금 시장을 어떻게 무력화시키지 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가서 또는 내가 부자들이 금을 어떻게든 빼돌려가지고 스위스를 가져가서 야 이거 지금 중국 마크 인민은행 갑자기 마크 딱 찍혀 있으니까 이거 스위스에서 녹여가지고 다시 이제 런던이나 뭐 연준에 마크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막겠다는 거예요. 스위스 그 재련소 이제 그게 이제 굿 딜리버리라고 해서 다 얽혀 있거든요. 재련소 또 그 원석 갖고 오는데 다 얽혀 있는데 니네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든지 간에 중국의 냄새만 나면 중국 냄새만 무조건 나면 이거 무조건 헤어컷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 금 유통망에서 다 중국 거를 빼버리겠다는 거니까 내가 금을 중국 가서 사면은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금거래소가 더 비싸기도 하지만 더 싸가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국 가서 갑자기 중국 여행 가가지고 중국 금이 좀 싸다는데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금반지 하나 사갖고 오면 그거는 그냥 텅스텐 반지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중국도 뭐 반격을 하겠죠.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산이 뭐 40%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반격을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그 반격을 하고 싶다는 것과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게 별개라는 거를 이번에 마두로 체포랑 하메네이 축출 때 중국이 보여줬거든요. 중국이 자기네들 동맹국이 미국 동맹국들에 비해서 빈약하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지금 중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거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정도거든요. 그 동맹 국가의 원수들을 트럼프가 그냥 가서 죽이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쇠고랑 쳐가지고 체포해 오는데 시진핑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란이라는 동맹국, 강력한 동맹국을 내가 지키려면 최소한 미국이 막 폭격할 때 중국이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쏴야죠. 그리고 마두로 막 체포해 갈 때 중국이 쿠바 앞바다 가지고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쏴야지 미국한테. 가서 그냥 그 외교부 장관 성명으로 그냥 지금 국제사회 원수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축출하는 거는 이건 국제관계 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뒷짐지고. 자기 친구가 지금 반에서 내 동무가 불알 친구가 딴 반에서 온 친구한테 뚫겨 맞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다른 반에 들어와서 학생을 때리는 거는 옳지 않아. 옆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고 더 약오른 일만 하는 거야. 이란 하메네이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미국 네가 하고 있는 거 지금 국제적으로 맞지 않아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하나만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우방들이 내가 중국에 줄 선 게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끔 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근데 중국이 만약에 금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강력하게 미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공격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금 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뭐 중국이나 뭐 아니면 그 미국에 반하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좀 가치를 좀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쇄를 좀 시키거나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그 돈의 일부를 이제 코인 쪽으로 보내면서 아예 그냥 제3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겠다. 프레임을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금을 고철로 만들고 우리는 금이 없잖아요. 우리는 장부상의 금 가격을 높여서 그거를
향후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보다 상승률이 높은 걸로 금을 팔아서 갈아타면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은 10% 연간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연간 30% 오른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세 차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갈아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나는 금이 없으니까 금의 가격을 무력화시키면, 근데 내가 8,000톤이 있으면 나는 헤어컷 안 당하고 팔 수 있는 거예요. 5,000달러에. 그러니까 금이 많아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미국은 지금. 네, 많으면 내다 팔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금 시장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건데 그 국채를 믿고 미국 국채 많이 샀던 나라들이 한순간에 벙찌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 또 이제 금 열심히 사면 또 미국이 저렇게 하면은 한 방에 날아가는구나. 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이번 이벤트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에 대한 신뢰도를 꺾는 이벤트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한 10년 안쪽으로는 금 가격이 시장 혼란 때문에, 왜냐면 아직까지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나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금으로 가니까 그 서사 때문에 금 가격이 재평가할 때 올랐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금 갖고 있으면은 미국 쪽에 줄 서 있을 때는 그나마 안전한데 이거 미국 밖에 있는 금은 다 고철이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그 바젤 3 협약에서, 그 바젤 3 협약이 뭐냐면은 그 각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등급을 매겨서 헤어컷을 해요. 미국 국채 1등급.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액면 가격대로 쳐주는 거. 금은 원래 2등급이었어요. 금은. 네. 그러면 20% 헤어컷을 한다. 그럼 시가의 80%인 거예요. 내 장부 가격의 80%만 쳐준다. 그 유럽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중국 갖고 있는 금이나 심지어 미국이 연준이 갖고 있는 금도 사실은 헤어컷을 당했어요. 바젤 3 협약 때 그거를 1등급으로 올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낮춘 거예요. 네. 원래 그 유럽 중앙은행들의 목적은 앞으로 미국 국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등급을 낮추자라는 거였는데, 그 아무리 그 바젤 협약이 유럽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갑자기 야 우리 국채 가격을 낮추겠다고? 이런 놈들 봐라?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금 가격을 좀 올려줘. 우리 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 가격을 바젤 3 협약 때 티어 1으로 올렸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때 2023년인가 2018년인가부터 이제 각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막 사재기 하면서 금 가격이 이제 막 현물 금 가격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물 금으로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뚜러를 뚫려버린 거죠. 지금 중앙은행의 사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당분간은 이 유럽 중앙은행들이나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을 계속 사두겠죠. 미국 국채보다는. 근데 갑자기 유럽 중앙은행들이 볼 때는 런던 금시장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금은 티어 1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이 이거 봐라, 지금 우리가 지금 국채 가지고 자꾸 장난치니까 미국이 우리 꼴배기 싫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헤게모니가, 지금 아직까지는 금시장이나 모든 금융이 아직 런던을 무시 못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뉴욕 금시장이 더 많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런던 금시장 무시할 정도가 되면, 야 앞으로 런던 도장 찍힌 것도 우리가 헤어컷 할 거야 뉴욕에서. 그러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 있는 금들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뭐 동맹이고 뭐가 없고, 아직까지 저기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유럽 애들이 지난 한 400년간은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패권 가진 지가 불과 1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러니까 아직 미국보다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이렇게 운영해본 애들이거든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유럽 애들이, 그 저항이.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이 되면 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급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미국의 지금 헤게모니 하에 있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금의 신뢰도는 떨어질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잠깐 좀 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뢰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그 시간 지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또 하나는 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겠죠, 이게 당연히. 여담이지만 네. 예를 들면, 왜냐면 헤어컷 당했으니까 걔네들은 뭐 그 헤어컷 당한 금액과 미국 시장 가격과의 중간 어딘가에서 그 네. 브로커들한테 팔면은,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생길 거예요. 이 마진을 먹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럼 브로커들이 생겨서 야 줘봐, 내가 금 세탁 해가지고 뉴욕에 팔아줄게. 금광 가가지고 금을 다시 캔 것처럼 해서 네네.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하겠죠. 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생겨서 이 미국이 누르려고 하는 금 가격과 그다음에 그 시가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는 이제 블랙 마켓이 생기겠죠.